최근 이란이 국제 원자력 기구로부터 높은 제재를 받은 직후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정밀 타격했는데요. 점점 이제 원자력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오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정동욱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IAEA에서 어떤 제재를 받은 이후에 바로 이렇게 이제 폭격을 맞고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어떤 제재를 받은 건가요? 이란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상업용으로 원전을 하겠지만 우라늄 농축 시설 갖다가 계속 확대해가지고 이걸 유지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사실은 이게 원자력 기술을 갖다가 핵무기 제조에 쓰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란을 갖다 제재를 계속 해왔고요. 뭐 여러 가지 수출 제재 같은 것도 했지요. 그다음에 IAEA는 그 세이프가드가 사실은 세계적으로 핵무기의 확산을 갖다가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IAEA 역할인데 그래서 이란을 갖다 몇 번 사찰을 했지요. 사찰해가지고 이란의 핵 관련 연구 시설들, 특히 우라늄 농축 같은 시설들 이런 걸 계속해서 감시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판단컨대는 지금 이란의 지금 우라늄 농축 기술이 어떤 자기들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을 갖다 넘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농축 시설 갖다가 집중적으로 이번에 제거한 걸로 이렇게 판단되는데 이란은 늘 이러한 제재의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중동 정세를 많이 불안하게 하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원자력 발전을 하고 싶지만은 IAEA의 전면적인 사찰을 수용하는 건 나는 동의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하고 싶은데 농축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럼 때문에 사찰을 받아라. 근데 이제 사찰은 받는 건 전면적으로 받는 건 나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제 원자력 기술을 갖다가 도입하고 원자력 발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국제사회의 감시 대상이 되고 이걸 발주하고 싶어도 어느 나라든 간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지요. 근데 이제 보통 IAEA 들으면 저는 생각나는 게 북한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얼마 전만 해도 계속 IAEA 사찰받고 뭐 무슨 일이 있고 할 때마다 나왔던 단어여서 이 기관이 실질적으로 권한이 뭐가 있나요? 권한이 상당하지요. 특히 핵무기 사찰에 관련돼서는 그래가지고 이 누구든지 간에 사실은 이렇게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핵 비확산 조약, 이른바 NPT 조약인데 가입돼 있습니다. 그럼 NPT 조약이라는 데 가입돼 있으면은 IAEA가 요구하는 사찰을 갖다 받아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핵시설을 공개하고 그 핵시설에 대해 가지고 IAEA가 사찰관을 보냈을 적에 그걸 수용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IAEA가 뭐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그러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를 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게 되면은 강력한 제재가 들어오죠. 뭐 여러 가지 북한 같은 경우도 그랬고 이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자금이 동결된다든가 수출 수입이 제한된다든가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이란이 이제 이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제재를 받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명분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꼭 명분이 있어서 공격합니까? 이스라엘은 그쪽에서 자기들의 그 생존을 위해 가지고 봤을 적에 이거는 문제가 있겠다. 사찰 정도 갖고서는 이걸 담보할 수 없겠다. 그러니까 이걸 공격했고요.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이런 공격이 많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1980년대를 기억하는데 이라크가 당시에 그 연구로를 갖다가 건설했어요. 그다음에 연구로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핵무기를 갖다 핵무기를 전용할 수 있는 핵물질을 갖다 만드는 이런 이상 징후가 좀 의심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가지고 그 연구로를 갖다가 폭격했습니다. 그 이름이 오시라크 원의 연구로가 그런데 그 폭격한 그런 과거의 그런 경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생소한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네, 실제로 우라늄 농축이 일정 수치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핵무기로 그렇죠.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사찰을 거부한 거잖아요, 이란은. 사찰을 좀 제한적으로 받았죠. 자꾸 이제 심해지니까 사찰을 제한적으로 받고 우리는 이걸 핵무기까지는 안 간다라고 선언했는데 들어가서 60%까지 농축을 했더라고요. 천연 우라늄은 우라늄 235가 0.7%밖에 안 됩니다. 우라늄 238이 거의 99.3%고. 그런데 핵무기를 만들려면은 우라늄 235가 90% 수준 돼야 돼요. 90%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이란이 한 60%까지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신 이 농축 설비를 갖다가 들여왔더라고요. 이른바 원심 분리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적에 이거는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이스라엘은 판단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그리고 핵 협상이 원래 60일까지라 그래서 그것도 하루 뒤에 바로 공격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트럼프가 얘기하는 핵 협상은 그냥 나 핵무기 안 만들게 이게 핵 협상 아니고 다른 어떤 협상인가요?
핵무기는 뭐 이란이 만들겠다고 선언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이를 그거 안 만든다. 나는 하지만 내가 이거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나는 우라늄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럼 모든 시설을 공개하고 낱낱하게 이게 투명하게 해라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보일 것이냐 이런 걸 갖고서 이제 협상을 벌인 것이지요. 근데 이제 60일이 그 데드라인 같았어요. 그러니까 60일 딱 경과하고 61일 차에 이스라엘이 때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 봐라 60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하루 넘겼으니까 의도 맞은 거 아니냐 네.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지금 핵 보유 국가가 어디죠? 공식적으로 그 지금 핵무기를 갖다 보유한 국가는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이죠. 미국, 5개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그다음에 영국 이게 5개 네. 국가인데 사실은 뭐 인도, 파키스탄, 또 북한. 그다음에 심지어 이스라엘도 예. 핵무기를 갖고 있다. 근데 그 노시 NCND라고 긍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하고 그런 걸로서 있으니까 사람들은 분명히 갖고 있다는 의심을 하는데 확신을 못 갖고 있는 게 또 이스라엘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번에 공격을 받은 게 결국은 핵무기를 만들기 직전이어서 저렇게 받은 게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공격해서 전쟁을 하려면 뭐 상대가 돼야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무리 쏴도 하나도 안 맞고 저쪽은 한 대만 때리면 막 다 죽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디 시설을 파괴하는 것도 아니고 그 넓은 지역에서 사람을 딱 지정해가지고 딱딱 이제 정밀 타격으로 사람을 이제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은 진짜로 핵무기 말고는 이란의 입장에서는 대안이 없는 거 아닌가요? 북한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맨날 제재만 받고 대안이 없으니까 끝까지 우겨서 만드는 거고. 그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 이게 비대칭 전력의 아주 최고의 무기죠.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고서는 경쟁할 수가 없어요. 네. 뭐 아무리 내가 전통적인 재래식 뭐 무기 체제가 우수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뭐 핵무기 하나 갖고 있게 되면 그 한 방으로 끝나니까 그렇죠. 그 비대칭 전력이 가장 최고봉이라서 이걸 어떻게든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핵무기를 갖고 있는 국가는 상대방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자기하고 이제 비슷해지게 되니까 그걸 어떻게든 간에 억제하려고 하는 그렇죠.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갖다 강력히 의심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들도 이걸 가져야겠다 그러는데 이것이 자꾸 퍼지게 되면 세계 평화에 좋을 일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세계적으로 미국을 비롯해가지고 이걸 제재하고 못 가져가게 하려는 것이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전은 다 같이 만들자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 원전은 이제 그 우라늄 농축도가 5%짜리입니다. 5%짜리 갖다 쓰는 것이니까 5%에서 90% 가려면 한참 멀죠. 그리고 이란도 사실은 핵무기에 뭐 근접하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핵무기를 만드는 재료. 그러니까 그걸 싹부터 잘라야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때린 것이고요. 그래서 뭐 원전은 다 갖고 싶어 하지요. 갖고 싶어 하지만 이제 원전과 핵무기를 갖다가 동일선상에 놓는 거는 약간 좀 비약적인 건 좀 있지요. 네. 앞서서 그럼 이스라엘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지만 핵을 보유했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외교 정책은 예. 나는 핵무기가 있는지 없는지에서 그 노코멘트예요. 그때가 또 부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사실 외교적 전략이죠.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제재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핵무기는 5개 상임 이상으로는 공식으로 갖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없다 그러면은 중동에서 자기 위치가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런 모호한 전략을 유지하는 게 이스라엘이지요. 근데 그 사찰을 받으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찰을 받으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지요. 근데 이스라엘도 그 사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쨌든 간에 내가 나의 시설을 갖다 공개해야 돼요. 어디 있는 데서. 그 공개 안 하고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IAEA가 그러면은 전면적으로 가가지고 그걸 일종의 강제적으로 그걸 사찰할 수 있냐. 거기는 좀 한계가 있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은 또 다른 외교적 수단을 쓰지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문제지요. 예.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란에 대해서는 핵 제재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모호한 태도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사찰도 받지 않고 실제로 핵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전략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고. 맞습니다. 예. 그게 뭐 외교적으로 뭐 그렇게 좀 이해 안 가는 게 뭐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 일본도 그 사용료 해결로 자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플루토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플루토늄 보유하고 있는데 그 플루토늄 갖고 핵무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일본은 유엔 상임이사회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라서 공식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걸 국제적으로 용인받는, 뭐 공인된 건 아니에요. 용인받는 또 유일한 국가예요. 왜 일본은 왜 그런 권한을 줬느냐? 그러게요. 그럼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그 이른바 그 원자력 협정하면서 일본한테 포괄적 도움을 해줍니다. 네. 사용 해결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해주겠고 괜찮다라고. 우리나라도 그런 거 비슷한 거 얘기하면 우리나라 농축도 못합니다. 그거 동의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허가를 어떻게 보면 IAEA가 내는 게 아니라 미국이 내는 건가요?
두 가지 룰이 있죠. 그 IAEA가 이제 국제적으로 그런 감시 체제, 이른바 네. 그 Non-Proliferation Treaty, 핵 비확산 금지 체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근데 또 미국은 세계 각국과 원자력 협정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사실 원자력 기술 본산이에요. 또 이제 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른바 1, 2, 3 협정이라고 부르는데 그 원자력 협정을 통해 가지고 또 개별 국가들을 갖다가 또 조정할 수 있지요. 네. 자, 이게 앞서서 이제 교수님이 그 핵과 원전을 동일시하면 일단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지금 이제 AI 산업 이제 시작이잖아요. 지금 전력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는데 이 원전이 어느 정도로 좀 중요한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그 말씀하신 이제 원전과 네. 핵무기를 갖다가 동일시 안 했으면 좋겠다고 네. 저희 드린 말씀은 뭐냐면은 자동차하고 탱크를 갖다가 동일시할 것이냐 그거 똑같은 문제예요 사실은. 예. 그거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요리를 갖다 네. 동일시해서 보는 거는 우리의 발전에 저해가 되죠. 그러니까 잘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네. AI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AI가 그 AI로 인한 그 전력수가 폭증하고 있죠. 네. 예를 들게 되면은 국제 에너지 기구가 예측한 거는 현재 세계적으로 그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이 쓰는 전력이 대략 한 480 테라와트 아워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1년에 쓰는 전기가 600 테라와트 아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1년에 우리나라 쓰는 전기가 650 테라와트 아워 그 정도 수준인데 480 테라와트라면 뭐 상당한 것이죠. 이게 뭐 물론 이제 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거지만 예. 그것이 폭증해 가지고 이것이 거의 한 2배 내지 3배까지 늘겠다. 앞으로 2, 30년 내에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AI에 대한 전력 수요는 상당히 뭐 급증할 것이라 누구나 다 예상하는 것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지난 1월 달에 전력 비상 사태를 갖다 선언했어요. 예. 그러면서 그 한 주된 이유가 뭐냐면은 AI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걸로 해서 급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전력을 갖다 어떻게 공급할지 강구해야 된다라고 비상사태를 갖다가 뭐 선할 정도였으니까 뭐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빅테크들, 미국의 네. 빅테크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는 거기도 이제 뭐 데이터 센터에 기반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인터넷이라는 AI. 거기는 죽은 원전도 살려가지고 전기를 공급받아야겠다 그러고 있어요. 이러면 그게 뭐냐면 TMI-1이라 해서 펜실베니아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인데 한 800메가와트 정도 조금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갖고 있는 것이 1.4 아니면 1,400 아니면 1,000짜리인데 그보다 좀 작은 원전인데 그 원전은 이미 5년 전에 한 6년 전에 이미 그 뭐 연구 폐로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원전을 갖다 다시 살려서 전기를 갖다 공급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정도니까. 근데 그 원전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TMI-1과 TMI-2가 있었는데 TMI-2가 1979년도에 이른바 3마일 아일랜드 사고라 그래가지고 미국의 원전 산업에 아주 큰 타격을 준 사고였어요. 그래서 TMI-2는 그로부터 연구 폐쇄됐습니다. 근데 그 쌍둥이 원전이 바로 TMI-1인데 그건 45년 운전하고서 리타이어 했어요. 근데 그 원전을 다시 마이크로소프트가 쓰겠다라고 나오고 있고 뭐 아마존 또 뭐 애플 뭐 다들 할 거 없이 메타 이런 데 할 거 없이 지금 이제 전기를 구하느라고 난리입니다. 네. 특히 메타하고 아마존은 또 이제 원전에 대해 가지고 손을 내밀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24시간 있어야 되거든요. 이 전기가. 이게 네. 밤이라 그래 가지고 뭐 AI 안 쓰고 밤에는 다 뭐 인터넷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전기가 상시로 필요하니까 그 상시 전원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원전 말고 최근에는 제일 유행하는 게 SMR이라는 게 제일 유행을 하잖아요. 네네. 그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건가요? 그래서 SMR 주식들이 너무 많이 이제 상승을 하고 네네. 그리고 모든 IT 기업들, AI 기업들이 다 SMR 직접 하겠다고 하고 네네. 이런 상황인데 이게 어떤 것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우리나라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지도 우리나라도 알려주시면 좋을 하고 것 있지요. 같습니다. 이미 그 SMR은 그 말 그대로 스몰 모듈러거든요. 첫째 네. 작아요. 작아가지고 통상적으로 얘기해가지고 300메가와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짓고 있는 세계적인 원전은 다 1200 내지 1600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짓는 원전보다 4분의 1에서 한 5분의 1 정도 사이즈의 원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 모듈라라는 건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조립식이거든요. 네. 기기 제작성을 갖다 높여가지고 이걸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그 건설할 수 있는 공기를 빨리 하자. 보통 원전은 10년 넘게 걸리는데 보통 한 13년, 15년 걸리는데 이걸 갖다가 최대 아무리 걸린다 하더라도 10년 이내 빠르게 진다면 뭐 한 5, 6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네.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작기 때문에 안전해요. 우선 뭐 작게 되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방사선 소스, 방사선 원앙이 작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뭐
주변 용량이 작죠. 그다음 또 작으면은 발전소를 갖다 시키기가 유리해요. 그다음에 훨씬 안전하니까 이것이 분산 전원, 예를 들게 되면 데이터 센터에 있으면 데이터 센터 인근에 짓기도 좋아요. 대형 원전 같은 좀 멀리 지어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같은데 분산 전원 쓰기가 좋죠.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대형 원전 같은 거는 사실은 이제 전체 그 국가의 전력망 이런 걸 갖다가 보고 싶게 돼요. 워낙 그 사이즈가 크니까. 네. 근데 이제 SMR 같은 경우는 작게는 뭐 150메가와트짜리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더 작게는 뭐 사실은 뭐 50, 60도 가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데이터 센터 같은 거는 많이 써봤자 뭐 한 100, 아무리 커봤자 한 300 그 정도 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력 수요가 크면은 100짜리 3개 모듈, 네. 내가 전력 수요 작으면 100짜리 1개 모듈.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하게 공급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같은 데서는 나는 뭐 큰 거 1000억짜리 필요 없는데 내가 거기 투자하게 되면 그 돈이 낭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작은 거 나한테 필요한 것만 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지금 여러 산업가 네. 각국에서 주목하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그 원전 기술력 자체가 굉장히 우수하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원전 정책에 대해서 단계적 감축을 언급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들어보면은 원전 지금 굉장히 필수적인 것 같은데 이 정책이 맞는지도 좀 의문시 되고. 그러네요. 우선 그 하나 말씀드린 게 지금 SMR. 네. SMR은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미 개발된 거 있습니다. 네. 100메가짜리 예. 스마트라 그래서 바로 작년에 이제 표준설계 인가라고 규제기관 심사를 끝냈습니다. 바로 그 100메가짜리도 어느 데든지 원하는 데가 있으면 넣을 수 있는 레디 상태인 것입니다. 네. 다만 그것이 지금 잘 널리 안 나가는 건 약간 좀 비싸요. 이게 사실은 약간 좀 비싸서 그걸 갖다가 더 확장해가지고 개량한 거 혁신형 SMR이라고 해서 그걸 개발하고 있고 그건 현재 2034년에 첫 번째 모듈로서 데몬스트레이를 갖다 하는 걸로 이미 국가교육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력도 지금 세계에서 개발한 네. 거 못지않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원전을 갖다 감축하겠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앵커님께서 무슨 뉴스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재명 정부가 나타낸 건 이거였어요. 뭐냐면은 재생에너지에 방점을 두지만 네.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원전이 안전이라는 걸 맞춘다면은 이거는 유지에 관한 방향으로 하겠다. 물론 거기에는 신규 원전을 넣겠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신규 원전이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갈 것인가는 바로 이제 금년도부터 아마 착수를 해야 되는 제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방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 제가 봐서는 한 내년 하반기, 빠르면 한 8월, 늦어도 한 9, 10월 정도에는 이게 완성이 될 걸로 보는데 내년이요? 내년도에 이게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걸 네. 준비하려면 한 적어도 1년은 걸립니다. 근데 제 12차 전력수급 기획에서 과연 이제 원전을 갖다가 어떤 비율로 가져갈 것인가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대형 원전에 대해서 심리적인 저항감이 있다 하면은 대형 네. 원전에 약간 심리적인 저항감이 있어요. 심리적인 예. 저항감이 있다면은 SMR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부에서 꾸준히 이거는 해야겠다고 지지해 왔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사실 시작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원전은 아니더라도 SMR 정도는 충분히 계획에 들어갈 것을 본다. 그리고 사실 대형 원전의 입장에서도 기존의 원전보다 사실 지금 신규로 들어간 대형 원전은 훨씬 더 안전해요.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만약 그렇게 뭐 방점을 두겠다면은 대형 원전을 갖다 거부할 이유는 없어요. 다만 왜 계속 원전을 갖다 하냐면은 그것은 사실은 그 경제성 면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해요. 지금 현재 있는 원전을 계속 쓰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지 이재명 정부에서 하여간 실사구시의 정부라고 지금 내세우고 있으니까 잘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